이 배가 하루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7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초대형 유조선들이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바다 한가운데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억을 버는 배가 스스로 돈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같은 시각 나스닥은 곤두박질치고 유가는 7% 폭등하는데 이상하게도 비트코인만 꿈쩍 않고 버팁니다. 진앙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의문이 생깁니다. 협상이 깨진 건 핵무기 때문인데 왜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을 때리는 대신 전 세계 원유의 25%가 지나는 바닷길을 통째로 틀어막았을까요? 이 미친 결정의 비하인드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자그마치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억 5천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225억 원을 긁어모으는 바다 위의 황금 거위죠. 근데 지금 이 초대형 유조선들이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바다 한가운데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7억을 버는 배가 스스로 돈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2026년 4월 둘째 주 페르시아만 입구에서 포착된 기현상이에요. 이유를 파헤쳐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돈보다 목숨이 소중하니까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한 직후 세계 최대 해상보험 시장인 영국 로이드가 이 해역을 최고 위험 등급으로 격상시켰거든요.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에서 단숨에 5%로 5배가 뛰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실 겁니다. 30만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 VLCC에 원유를 가득 채우면 화물 가치만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에 육박해요. 여기에 5% 보험료를 때리면 한 번 지나가는 데만 1천만 달러, 140억 원이 보험료로 증발하는 셈이죠. 배를 가진 선주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은 뻔합니다. 위험한 바다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하루 7억을 벌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인도양 한가운데 닻이 내리고 운임 폭등만 기다릴 것이냐. 어차피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배가 줄어들면 남은 선박은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포구에 다리가 끊긴 섬마을에 구명보트 한 척만 남은 꼴이니까요. 완전 무결한 프라이스 메이커. 굳이 지옥에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죠. 과거 중동 위기 때 VLCC 1일 운임이 8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5배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도 매출이 5배로 뛰는데 누가 미사일 날아다니는 바다에 배를 집어넣겠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유조선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트럼프의 봉쇄 선언이 공식 발표되기 무려 이틀 전부터 VLCC들의 항로 이탈이 해상 트래킹 데이터에 포착됐거든요. 누군가는 이 사태가 터질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먼저 도망친 그 배들 대부분이 중국 국적선사 소속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찝찝한 타이밍이죠. 여기서 더 기괴한 현상이 하나 더 포착됩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위험자산은 보통 곤두박질 치잖아요.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서 현금을 움켜쥐니까요. 실제로 나스닥은 트럼프 발표 하루 만에 3.2%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2% 올랐어요. 전쟁 위기의 주식은 팔아치우면서 암호화폐는 사들인 겁니다. 시장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돈의 흐름.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비상식적인 베팅을 했을까요?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의 실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디 좁은 바닷길에 숨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디냐고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끼인 좁은 물목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고작 33km예요. 서울 강남에서 일산까지 거리도 안 되죠. 근데 이 좁디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의 25%, 하루 2천만 배럴이 빠져나갑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이면 한국이 1년 동안 쓰는 원유의 열흘치가 매일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인체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호르무즈는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는 대동맥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한국, 일본, 인도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부터 피가 굳기 시작하죠.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끊기고 물가가 치솟습니다. 근데 이 대동맥에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숨어 있어요. 우회로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희망이 보이긴 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페르시아만 원유를 홍해 쪽으로 빼돌릴 수 있는 육상 루트죠.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의 최대 수송 용량이 하루 500만 배럴입니다. 호르무즈로 빠지는 2천만 배럴의 4분의 1밖에 감당을 못해요. 나머지 1,500만 배럴은 이 좁은 해협을 뚫고 나가든가 아예 땅 속에 묻어두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라는 이 지리적 급소를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아 왔습니다. 정규 해군이 아니에요. 이란 혁명 수비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직속의 사병 집단이 이 해협을 틀어쥐고 있죠. 혁명수비대 해군이 보유한 고속정만 1,500척이 넘습니다. 조그맣고 빠른 배들이 모기떼처럼 달려들어 대형 함선을 괴롭히는 때 전술의 본가예요. 여기에 지대한 미사일 기지가 해협 양쪽 해안에 촘촘히 깔려 있고 바닷속에는 기뢰가 수천 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기뢰들이 무작위로 뿌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텔레그램에 공개한 작전 지도를 보면 소름이 쫙 돋습니다. 기뢰가 해협 중앙부, 그러니까 국제 항로 한가운데에 집중 배치되어 있거든요. 왜 하필 중앙이냐고요? 유조선을 이란 쪽으로 몰아넣으려는 겁니다. 양치기 개가 양떼를 한쪽 방향으로 모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폭탄을 깔아서 전 세계 유조선을 이란의 앞마당, 그러니까 이란 영해로 밀어넣는 거죠. 국제법상 다른 나라 영해를 통과하는 건 무해 통항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규칙을 기가 막히게 비틀었어요. 영해로 들어온 유조선에 이란 고속정이 접근합니다. 총을 겨누는 건 아니에요. 웃으면서 다가와 위험한 바다인데 우리가 안전하게 호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호위처럼 포장했지만 본질은 삥 뜯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반전이 숨어 있어요. 이란이 받는 통행료는 달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나 위안화로만 받아요. 미국이 이란을 국제금융망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거든요. 스위프트가 뭐냐면요,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공용 메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달러 송금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국제 무대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찾아낸 우회로가 암호화폐와 위안화입니다. 고속도로에 불법 바리케이드를 치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박살낸 다음 오직 문화상품권으로만 통행료를 내라고 으르는 조폭의 수익 모델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 위기의 주식은 폭락하는데 비트코인만 버틴 진짜 이유입니다. 이란을 통과하려면 비트코인이 필요하니까 수요가 바닥을 떠받친 거죠.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비즈니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스위프트 퇴출이라는 금융 핵폭탄을 떨어뜨렸을 때부터 이란은 생존 대안을 준비해왔어요. 달러 없이 살아남는 법, 8년 가까이 갈고 닦은 작품이죠. 작동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로의 매설이에요. 해협 중앙에 국제 항로에 기뢰를 깔아둡니다. 실제로 터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유조선 선장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서 이란 영하해 쪽으로 몰아넣는 게 목적이죠. 두 번째는 강제 우회입니다. 기뢰밭을 피하려면 유조선은 어쩔 수 없이 이란 해안선으로 바짝 붙어야 해요. 이 순간 선박은 국제법상 이란 영해에 진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통행료 징수예요. 영해에 들어온 선박에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달라붙습니다. 안전 에스코트를 제공하겠다면서 비트코인이나 위안화를 요구하죠. 거절하면요, 다음 항해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무언의 협박이 따라붙습니다. 이 수익 모델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조선이 하루 평균 50척입니다. 척당 통행료를 10만 달러만 잡아도 하루 매출이 500만 달러예요. 한 달이면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억 원이죠. 1년이면 2조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이 비트코인과 위안화로 이란 혁명수비대 금고에 쌓입니다. 스위프트 제재를 무력화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제재 이전보다 더 많은 외화를 긁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왜 핵시설이 아닌 바닷길을 틀어막았는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란의 진짜 무기는 핵이 아니었어요. 달러 패권을 갉아먹는 이 해적 비즈니스가 진짜 무기였던 거죠. 근데 이 치밀한 수익 모델, 과연 누가 설계한 걸까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미국이 2020년 드론으로 암살한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끌던 조직입니다. 솔레이마니가 죽고 난 뒤에도 이 조직의 DNA는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교활하게 진화했죠. 군사 조직이라기보다 차라리 다국적 범죄 기업에 가깝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경제의 3분의 1을 직접 지배해요. 건설, 통신, 석유화학, 금융까지 손 안 뻗은 데가 없죠. 그리고 이들의 최대 수익원이 바로 호르무즈 통행료 사업입니다. 이건 이란 정부의 공식 수입이 아니에요. 혁명수비대가 직접 챙기는 비자금이죠. 국가 재정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적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돈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란 내부에서도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옹언파이신 페제시키안 대통령 라인이에요. 핵 협상을 타결해서 스위프트 제재를 풀고 정상적인 무역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게 이들의 노선이죠.
근데 협상이 타결되면요, 호르무즈 통행료 비즈니스가 무너집니다. 달러가 합법적으로 풀리는 순간 비트코인 삥 뜯기의 명분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매번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옹원파가 미국과 합의 직전까지 가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사고를 쳐요. 미사일이 날아가거나 드론이 뜨거나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죠. 협상을 깨고 싶은 누군가가 이란 내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혁명수비대에게는 제재 해제가 오히려 독이에요. 제재가 풀리면 자신들의 황금알 낳는 거위가 죽으니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내부 권력 역학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협상 상대인 옹원파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파악한 거예요. 진짜 결정권자는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협상 타결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긴장이 지속되어야 돈을 벌죠. 협상으로 풀 수 없는 상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꺼낸 카드가 전면 봉쇄예요. 협상이 안 통하면 판 자체를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란이 통행료를 뜯는 바닷길 자체를 미 해군으로 막아버리면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집니다. 동네 골목에서 삥 뜯는 불량배를 잡겠다고 경찰이 아예 불도저로 그 골목 자체를 밀어버리는 극약 처방이에요. 문제는 이 처방에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골목이 막히면 그 동네 주민들도 못 지나가잖아요. 중동 원유에 목숨 건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트럼프는 이걸 감수하고도 봉쇄를 결정한 거예요. 그 자신감의 근거는 38년 전 바로 이 바다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있습니다. 1988년 4월 14일 페르시아만에서 미 해군 호위함 사무엘 비로버츠호가 이란이 깔아둔 기로에 부딪혔습니다. 배 밑바닥에 직경 5m짜리 구멍이 뚫렸고 승조원 10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나흘 뒤인 4월 18일 미 해군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작전명은 사마귀 작전, 사마귀를 밟아 죽이겠다는 뜻이죠.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을 나열하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란 해군 프리기탐 사한드호 격침, 프리기탐 사바라노 대파, 미사일 고속정 조샨호 격침, 해상 석유 플랫폼 사상과 시리 완전 파괴. 이란 해군 전력의 절반이 반나절 만에 잿더미가 됐어요. 미국은 군함 한 척 잃지 않았습니다. 헬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한 게 유일한 손실이었죠. 이게 미국이 달러 패권과 항행의 자유를 건드리는 상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미국은 호르무즈를 막으려는 시도에 단 한 번도 참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상대를 물리적으로 지워버렸죠. 트럼프가 지옥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했을 때 이란 군부는 38년 전 그 하루를 떠올렸을 겁니다. 1988년 미 해군이 쓸어버린 사한드호, 그 배의 이름을 이란은 신형 구축함에 다시 붙였어요. 복수의 상징으로 삼은 거죠. 근데 그 신형 사한드호가 2018년 이란 항구에서 침몰했습니다. 전투가 아니라 정비 중 사고로 가라앉았어요. 허세와 실체의 간극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란은 1500척의 고속정과 수천 발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떠벌립니다. 하지만 미 해군 5함대의 항모 전단 앞에서 이 전력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988년의 교훈은 명확해요. 때로 달려들어봐야 기술 격차는 숫자로 극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1988년과 지금은 다릅니다. 이란은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함 미사일 기술을 들여왔어요. 예멘 후티 반군에게 공급한 미사일이 실제로 상선들을 타격했죠. 근데 여기서도 미국의 대응을 보면 힘의 격차가 느껴집니다. 후티 미사일 기지가 확인되면 토마호크가 날아가서 24시간 안에 잿더미로 바꿔버려요. 이란 본토에 같은 짓을 할 수 있느냐고요? 미국은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란은 확신을 못해요. 이 비대칭이 트럼프에게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만으로 이 판이 끝날까요? 치킨 게임에는 양쪽 모두의 약점이 존재하는 법이죠. 이란의 비트코인 삥 뜯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구조적 한계가 보입니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고객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중국이에요.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호르무즈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가 뛰죠. 유조선 운임도 폭등합니다. 이 비용을 누가 떠안느냐? 결국 원유를 사가는 중국이에요. 고객의 목을 조르는 비즈니스는 자멸합니다. 중국이 이란 대신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를 조달하기 시작하면 이란의 유일한 생명줄이 끊기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전면 봉쇄는 양날의 검이에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유가가 폭등합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덕분에 원유 순수출국이 됐지만 국제 유가 상승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끌어올리거든요. 2024년 대선에서 물가 잡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된 트럼프입니다.
본인이 직접 유가 폭등의 반가쇠를 당기면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아요. 과연 중간 선거와 재선을 의식해야 하는 미국 정치가 장기 봉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란이 정말 뻥카만 치는 허세 국가일까요? 1988년과 2026년은 다릅니다. 이란은 그 사이 비대칭 전력을 착실히 쌓아왔어요.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제 드론과 미사일로 사우디 석유 시설을 타격했죠. 2019년 아람코 공격 때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이건 대리전이에요. 이란 본토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란의 무기가 중동 곳곳에서 불을 뿜고 있죠. 호르무즈에서 직접 충돌이 나면 이란은 본토 방어보다 사우디, UAE, 카타르의 석유 시설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군함은 못 이겨도 걸프 산유국 인프라는 때릴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양측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둘 다 물러설 명분도 없습니다. 전형적인 치킨 게임이죠. 버티다가 한쪽이 핸들을 꺾거나 아니면 둘 다 박살나거나 중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대치 국면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먼저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단기 시나리오입니다. 호르무즈 리스크 프리미엄이 모든 가격에 녹아들어요. 해상보험료와 VLCC, 운임은 이미 폭등했죠. 이게 원유 도입 당에 전이되고 2에서 3개월 시차를 두고 휘발유, 등유, 항공유 가격에 반영됩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0.3에서 0.5%포인트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환율도 뛰죠. 위험 회피 심리의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압력이 거세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다시 치솟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어요. 3개월에서 1년 사이 중기 시나리오로 가보면요. 중동 산유국들이 이란 고립작전에 가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 쪽 얀부 항구로 원유를 빼돌리는 동서 파이프라인의 가동률을 극대화할 거예요. UAE는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하는 푸자이라 파이프라인 확장을 서두르죠. 이건 단순한 물류 조정이 아닙니다. 걸프 왕정들이 힘을 모아 이란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겠다는 선언이에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카드의 위력이 갈수록 무뎌지는 거죠. 1년에서 3년 이후 장기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의 암호화폐 통행료 비즈니스는 결국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 해군의 물리적 봉쇄가 장기화되면 비트코인을 받을 유조선 자체가 호르무즈에 오지 않습니다. 최대 고객인 중국도 피로감을 느끼죠. 비싼 이란산 원유 대신 러시아, 카자흐스탄, 심지어 미국 셰일 원유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수익 모델이 고갈되면 내부 권력 다툼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체제 불안정까지 이어지죠. 물론 반전 시나리오도 존재해요. 만약 중국이 이란 편을 명확히 든다면요. 위안화 결제망을 이란에 전면 개방하고 해군 함정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하는 겁니다. 미중 충돌의 새로운 전선이 중동에 열리는 거죠. 이 경우 단순한 호르무즈 위기가 신냉전의 핵심 격전지로 비화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시나리오든 한국에게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 70%입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10방울 중 7방울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와요. 이 바닷길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심장마비에 걸리죠. 유가가 뛰면 환율도 같이 뜁니다. 원화 약세에 수입 물가 폭등. 이 조합은 한국 수출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박살내요.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파는 한국 제조업의 기본 공식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 내수 물가까지 치솟으면 서민들 지갑 사정은 더 팍팍해집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경험했잖아요. 기름값 뛰니까 라면값, 택시비, 난방비 전부 올랐죠. 그렇다면 기회는 전혀 없느냐? 돈의 흐름은 언제나 틈새를 찾습니다. 해운주부터 보죠. VLCC 운임이 폭등하면 선박을 보유한 해운사 수익이 뜁니다. 한국에는 대형 탱커를 굴리는 상장사들이 있어요. 물론 이미 주계의 상당 부분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분할 접근이 교과서적인 전략이죠. 조선주도 주목할 만해요. 호르무즈 우회를 위한 장거리 항로에는 더 큰 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 해역을 피하려면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수요가 늘어나죠. 한국조선 빅3의 수주 장호를 눈여겨보세요. 역설적이지만 암호화폐도 있습니다. 이란 사태가 보여준 건 제재 국가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달러 금융망에서 쫓겨난 국가들이 대안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쓰고 있죠. 바닥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니라 현상 분석이에요. 각자 판단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섹터도 있어요. 에너지 원가 상승에 방어력이 없는 소비자의 항공, 물류주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용 정화 능력이 약한 기업들은 마진이 쪼그라들죠. 자,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기뢰와 비트코인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했고 트럼프는 바닷길 자체를 틀어막는 극약 처방으로 응수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진리는 이겁니다. 에너지 자금률이 바닥인 나라에서 중동 정세는 뉴스가 아니라 내 통장 장호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봉쇄 작전이 이란을 굴복시킬까요? 아니면 중국까지 끌어들여 더 큰 불판이 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런 깊이 있는 경제와 정치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